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입니다. 사실 매번 이렇게 소화기내과 송태준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오늘은 소화기내과가 아니고 서울 아산병원 암병원 최담도 센터, 최담도 팀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이 같이 출연을 하게 됐고요. 저는 송태준이고 또 각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황 교수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암병원의 최담도암센터 간담도 체외과 황대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의 김규표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다학제 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는 저는 소화기내과, 우리 황대욱 교수님은 간담도 체외과, 또 김규표 교수님은 종양내과, 이렇게 분야가 다른데 요즘에는 다학제 진료, 통합 진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허준처럼 명의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되게 고도로 전문화되고 또 분업화가 되면서 각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가 되고 있지만 자기 분야만 굉장히 잘 알고 또 남의 분야는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볼 때도 특히 이제 저희 병원처럼 굉장히 전문화가 많이 된 병원에서는 서로 자기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내과에서는 이제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외과에서는 또 간담도 체외과, 또 영상의학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CT나 MRI 같은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해 주시고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 주시면서 또 정리를 해주셔서 영상의학과 교수님, 또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또 병리과 교수님, 또 이 조직 세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토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무래도 혼자 결정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진료 또 다학제 진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담도, 췌장, 쓸개 이런 다양한 질환, 특히 이제 종양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또 아무 내용이나 좋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강의는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황대욱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췌장에 대해서 소화기내과에서 많이 여러 가지 병을 보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추적 검사를 하고 건강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기 부담되니까 그냥 수술을 해버리면 어떠냐. 그러니까 췌장 낭종이 있거나 신경 내분비 종양 조그만 게 있으면 암이 될 불안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미리 수술하면 수술해서 떼버리면 좋지 않냐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이제 송 교수님이 보시던 환자분들 중에서 방금처럼 그런 질문이 있는 분들을 이제 제 외래로 보내주셔서 제가 외래에서 똑같이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이 췌장을 절제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수술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전공의를 하고 배우던 20-30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그 수술 결과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췌장 절제술을 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합병증 수술하고 나서 정말로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종류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고 특히나 그 췌두부, 췌장의 머리 부분을 절제하는 췌12지장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10분 수술하면 두세 분이 주요 합병증을 겪을 만큼 이 수술이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낭종이나 이런 것들이 암성 변화를 일으켰을 때의 그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갈 가능성, 그 확률과 이 수술을 했을 때의 문제가 생길 확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리스크 베니핏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게
실 중에 어느 게 더 많으냐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암성 변화를 했다고 생각할 만한 또는 강하게 의심되는 소견이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두가 좋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암성 변화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다면 그때는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래 진료를 볼 때 어떤 경우는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과 의사는 좀 불안하거든요. 아무래도 계속 이제 환자분을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암이 생기거나 그래서 좀 불안해서 외과 교수님 의견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과에 가서 황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수술을 하자 하시면 수술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수술이 조금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 경우 같으면 6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하고 검사를 잡아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또 우리 췌장 담도암도 마찬가지인데요.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하면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기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췌장암은 항상 저희가 이제 모든 암이 그렇습니다. 사실 세 가지 치료를 이제 얼마나 잘 저희가 그 조합을 이루느냐가 문제라면 처음에는 이제 외과적인 치료, 그다음 방사선 종양학과적인 치료, 그다음에 항암 치료 세 가지 그 성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정말 제일 완전하게 절제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그건 췌장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근데 췌장암에서는 수술을 다 하고 나서도 분명히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메타스타시스라고 미세전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피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육안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좀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6개월 정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항암 치료할 때 항상 저한테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지금 식사도 잘 못하고 지금 겨우겨우 지내는데 이게 지금 바로 하는 게 좋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만 사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게 지금 제일 좋은 거로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이 어느 정도 식사하고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거 보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항암 치료를 안 하면 어떠냐? 대개는 저희가 이제 보면 한 3배 정도의 재발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는 이제 안 받았을 때에 비해서 재발률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본인은 항암 치료가 하기 싫어서 수술을 안 받겠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항암 치료가 무서우니 나는 수술도 받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네. 이제 환자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항암 치료에 그렇게 심한 부작용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한번 잠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제 좀 찾아보시면 췌장암 수술 후에는 하는 치료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건 폴피리녹스라는 치료로 이제 한 3가지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아마 자료 같은 걸 찾으면 굉장히 독한 거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젬사이타빈이라는 약을 또 드리게 되는데 그건 한 가지 약을 거의 매주 받으면서 한 6개월 지내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힘들진 않다고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되게 항암 치료도 이제 술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술도 보면 맥주, 소주, 양주가 있는데 이제 사실 당연히 이제 폴피리녹스는 저는 양주 같은 치료다. 좀 더 아무래도 강하고 그래도 효과는 더 알려져 있는 치료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환자분의 체질도 분명히 많이 따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양주 먹는다고 무조건 다 뻗는 게 아니고 또 맥주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안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고 나서 또 아까 술로 굳이 비유를 하는 이유도
뭐 통상적으로 평균 소주 한 병이면 다들 괜찮겠지 하지만 나에게 맞는 용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항암 치료를 하시면 이분한테는 제일 적절한 용량이 얼마이고 어떻게 약을 조합하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사실 금방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두 번만 좀 잘 참고 넘어가면 본인한테 맞춰서 어느 정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암 치료 하실 때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환자마다 맞춤 치료가 또 가능하니까 용량을 뭐 줄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너무 줄이면 또 효과는 없어지겠지만 환자분들한테 가장 맞는 용량을 찾아서 하면 되니까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제 많이 주셔서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췌장암과 당뇨 기간도 연관이 있을까요? 주셨는데요. 당연히 당뇨가 오래될수록 췌장암이 생길 확률도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기간도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췌장암이 생기면 새로 당뇨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형 당뇨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0세가 넘어서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사실 당뇨도 췌장암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고요. 당뇨가 있었는데 갑자기 몸무게도 빠지고 당 조절도 되지 않으면 췌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달팽이님께서 췌장 검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췌장에 제일 좋은 검사는 MRI입니다. MRI가 정확도가 그래도 90% 정도로 제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항상 뭐 MRI가 좋은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아주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CT 검사를 일반적으로 먼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 검사를 하고 CT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감별 진단을 위해서 MRI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췌장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하려면 내시경 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단 복부 초음파도 경우에 따라서는 췌장을 보는데 굉장히 좋기는 한데 췌장 전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해서 어떤 우리가 혹이 하나 있으면 그 혹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췌장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 데는 초음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NPY님께서 간이식 수술할 때 떼는 장기가 담낭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황대욱 교수님 네. 답변. 저는 간이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공여자, 그러니까 간을 떼서 주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간의 절반 또는 60%를 절제해서 받으시는 분한테 드리게 되고요. 그때 그 쓸개, 그 공여자분의 주는 분의 쓸개는 담낭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간을 받으시는 분 같으면 간 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간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간 부전, 간 경화가 심해졌던지 아니면 간암으로 인해서 이식을 받는 경우에 그 간의 기능이 다 해서 그 간을 적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받으시는 분의 간 전체와 거기 붙어 있는 쓸개가 한꺼번에 다 같이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떼는 장기가 담낭이 간이식 수술할 때 떼는 장기는 간이겠죠. 네. 쓸개는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레스피류님께서 70세 어머니가 간 수치는 정상이신데 지방질 소화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지방의 소화가 전혀 안 된다고 꼭 췌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세가 있고 혹시라도 뭐 당뇨가 있거나 그러면 더 그런데 췌장 검사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건강 검진으로 70세가 되셨고 또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또 배가 아프거나 그러시면 더 그런데 우리가 복부 CT 등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질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기능성 소화불량인 경우에도 지방질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담석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담즙이 주로 이런 지방 소화에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석증이 있어도 그러실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기능성 소화 불량, 소화 장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최근에 해본 적이 없으시면 일반적으로는 한 번씩 검사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엔젤님께서 50세 여성분이시고요. 췌장에 양성 종양이 있는데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계시고요. 양성이어도 사이즈가 커지면 수술을 하는지, 또 수술하면 인슐린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황대욱 교수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췌장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 확실히 양성인 게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경계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그 종양의 벽이나 안쪽에 어떤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악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계성 종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칭해서 양성 종양, 악성이 아니다 해서 양성 종양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양성 종양,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액성 낭 같은 그런 확실한 양성 종양이라면 크기가 커진다 하더라도 다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종양이 경계성 종양에 포함이 되는 거라면, 그런 경우에는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암성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술하면 인슐린은 나오지 않는가? 이것은 이제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많기도 한데요. 최전절제술, 췌장을 통으로 다 드러내는 수술이 아니라면 췌장의 일부분은 남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슐린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인슐린의 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나오는 인슐린이 정확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 수술 후에 당뇨가,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있던 당뇨가 더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전절제술이 아니라면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성, 악성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췌장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제 췌장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췌장암은 진짜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하고요. 양성 종양, 또 경계성 종양, 악성 종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수술하는 기준이 사실은 그 각 질환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제 유명하신 분 중에 나는 고백을 하지만 췌장암에 걸렸었다, 근데 치료를 받아서 나았다 하시는 분 중에 실제로 췌장암 아니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걸렸던 거는 신경 내분비 종양이거든요. 췌장암은 아니고 또 다른 이제 경계성 종양인데 다른 곳에 전이를 하면 바로 악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경 내분비 종양 한번 스티브 잡스가 걸렸고 환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김기표 선생님 잠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신경 내분비 종양이란 병이 사실 가장 좀 까다로운 병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좀 그 경과가, 예후가 굉장히 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제 4기 신경 내분비 종양을 아무 치료 안 하고도 뭐 10년째 잘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착한 암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사실 성질이 좀 다른 암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슐린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췌장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 있고, 외분비 기능이 소위 췌장 효소를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기능이고, 저희가 흔히 췌장암, 췌장 선암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외분비 기능에서 나오는 암을 저희가 췌장암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 내분비 기능, 즉
호르몬을 만들거나 인슐린 같은 인자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내분비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기원한 암을 이제 내분비 신경 종양이라고들 많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그 종류가 그레이드 1, 2, 3이 있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그냥 알아볼 수는 없고 저희가 실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얼마나 증식을 하는지 분화하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사실 예후를 예측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경과를 밟게 돼서 송태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환자분들한테 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직 검사까지 다 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해야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술해야 되느냐 마느냐 사실 이런 것도 외과 교수님이나 다른 영상의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경우에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양성 종양이라고 해도 사실 위치에 따라서 췌장 수술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냐 꼬리냐 이런 쪽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사실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황대혁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췌장의 머리 쪽, 췌두부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췌두부만 절제를 할 수가 없고 췌장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십이지장 그리고 췌장 머리에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꽂혀 있는 담도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담낭까지를 한꺼번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췌장액이 흘러 들어갈 길도 없어지고 담즙이 흘러갈 길도 없어지고 밥이 내려갈 길도 중간에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를 한 다음에 밥이 내려갈 길, 췌장액이 내려갈 길, 담즙이 내려갈 길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수술의 범위가 굉장히 큰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췌두부에 있는 경계성 종양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이 겪어야 될 일이나 합병증을 포함해서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른 수술보다는 훨씬 더 수술의 이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자른 단면을 막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췌두부보다는 췌부 또는 미부, 그러니까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에 있을 때 그때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환자분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췌장을 절제하는 경우에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긴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샤샤님께서 무증상 담석 2.5cm여서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너무 이제 걱정이 되시는데요. 담석 수술에 대한 합병증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대혁 교수님. 네. 이 담석 수술이라 그러면 담낭 절제술, 쓸개를 떼는 수술인 거고요. 거기에도 물론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담낭 절제술, 담낭 제거술을 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이 외과 전문의인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술을 집도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무증상이긴 하지만 담석의 크기가 2.5cm라 그러면 담석의 크기가 크고 그런 경우에는 담낭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합병증 걱정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수술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은 발생 확률도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마시고 일단은 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은 우리 담낭 떼내는 수술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 없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2.5cm, 3cm 이 정도가 되면 담낭암 생길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한 10배가량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수술을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엔젤님께서 당뇨약 먹는 기간이 오래되면 췌장 검사는 어느 텀을 두고 기간 만에 해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뇨약 중에도 사실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메포민이라는 당뇨약 계열은 췌장암의 비율을 오히려 조금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당뇨 조절을 위해서 항상 메포민을 먹는 건 아니니까요. 당뇨가 췌장암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췌장암의 가족력도 있고 제일 중요한 흡연력, 또 비만 등등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연세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40세 미만에는 매우 드물고 5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인자, 뭐 췌장 낭종이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신 경계성 종양 작은 게 있고 그러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꼬박꼬박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많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당뇨 한 가지만 있으면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되게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드넓은 세상님께서 77세 여성분이시고 며칠 전부터 오한 발열 근육통 있으신데 복부 CT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소견이 안 보여서 답을 못 드리겠네요. 이제 오한 발열은 뭐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나고요. 이거는 어디에 감염이 됐다는 뜻일 수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뭐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CT 결과를 제가 지금 볼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CT 결과 제가 확인 가능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주셨는데요. 요 한번 밑에 예,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제 예, 보시면은 부록이 간에 몇 개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이나 신장에 있는 모록들은 나중에 암이 될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아주 우리가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모록들은 미리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고요. 특별히 지금 문제될 거는 없으신 거 같죠? IHT. 예. 죄송합니다.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려갖고요. 네, 담도염이 조금 의심된다고 돼 있네요. 네, 지금 만약에 복통까지 더 동반돼 있으면은 담도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게 라이트 헤파틱 띄어쓰기가 예. 루라웃 네. 마일드 인펙티드 시스트 그 다음에 IHT, 레프트 IHT가 네네. 좀 달라지시대. 네, 띄어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 지금 헷갈려서 그랬는데요. 아마 간에 있는 무록 중에서 일부에 염증이, 그러니까 아마 세균이 들어가서 간에 그 고름처럼 됐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담도염보다는 우리가 간 농양을 좀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정밀하게 혈액 검사, 아까 말씀 주셨는데 혈액 검사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RP라고 얼마나 염증 수치가 높은지,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MRI를 찍어서 정밀하게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 간 농양 같으면 우리가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크기에 따라 다른데 크기가 작으면 항생제로 그냥 말려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크기가 크면 배액관을 넣어서 안에 있는 고름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으면 77세이시니까 연세도 많고 면역력도 좀 많이 떨어져 계시고, 그래서 아마 무록이 있다가, 무록이 이제 암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무록이 있다가 간 농양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검사를 조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송태준 교수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항상 환자분들도 보시면 이제 영상 결과지 하나를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달라고 하면 저도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제 사실 결국 저희가 환자를 본다는 거는 임상적인 것, 그 다음 영상학적인 것, 그 다음에 혈액학적인 것, 그 다음에 병리적인 것 그런 걸 사실 아울러서 사실 저희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저도 사진을 뭐 이렇게 결과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항상 해석하실 때 사실 그런 거를 주치 선생님이 고려해서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말씀하는 게 이제 영상 하나만 갖고 말씀한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항상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연세가 77이고 오한 발열이 지금 현재에도 반복이 되거나 지속이 되는 상황이라면 저 판독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 근처 가까운 병원에 다시 가보시는 걸 저 사진을 찍자고 그 권유를 하셨던 선생님께 바로 다시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검사 하나, 방금 김규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검사 하나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검사에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오한 발열이 있는 원인이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직접 그 보시던 선생님에게 가까운 병원의 선생님에게 가서 정확한 추가 검사 그리고 그 추가 조치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환자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사실 예전에도 저희가 뭐 컨퍼런스라고 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근데 통합진료나 그런 점은 좀 달라졌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통합진료를 하면 제일 뭐 저희 내과, 외과, 영상학과, 병리과뿐만 아니라 환자하고 보호자도 사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이 본인이 느꼈던 임상적인 것도 말씀 주시고 또 사실 의학적이진 않아도 이게 뭐 어떤 분은 지방에 멀리 뭐 섬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면 사실 그런 것도 의학의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치료를 하는 데에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모두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사실 최근에 통합진료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진 면이 있어서 그런 임상적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더 듣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꾸 얘기가 이제 길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소견서를 가지고 이제 큰 병원, 종합병원에 많이들 오십니다. 근데 이제 소견서 이게 판독지를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그 판독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자료를 이만큼 들고 오세요.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많은 사진을 들고 오셔서 그리고 외래 진료는 뭐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3분 요 정도만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MRI는 뭐 수백 장, 수천 장이 넘어가는 사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사진들은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활약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학제 진료할 때도 저희가 이제 환자분 들어오시기 전에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쭉 사진을 리뷰를 해주시거든요. 미리 이제 방에서 다 보고 오셔서 요 종양이 어떻게 변했다. 아니면 요거는 아무래도 암 같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미리 봐주셔서 오거든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교수님마다 이런 소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요랬는데 이 병원에서는 뭐 아니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사실 영상의학과 교수님의 그런 판독 소견과 또 환자분의 임상, 증상이 뭐 전혀 없으면은 영상 소견에 아무래도 더 의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판독 나오는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막 되게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멀리서 오셨는데 일주일 뒤에 왜 또 오라는 거야. 자기가 보면 되지만 하는데 다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로 해주시는 분들이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고 그분들이 굉장히 또 전문가시라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이 찾아내지 못한 것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레스피류님께서 간에 물혹이 있으시고 간 수치는 정상. 그런데 생선, 우유, 치즈, 참기름, 들기름, 고기 기름 이런 지방을
전혀 못 드시는데 담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셨는데 사실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CT도 좋고 이제 아까 연세가 좀 많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세가 많으시면 MRI는 좀 찍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RI가 담석을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굉장히 유용한데 연세가 많으시면 좀 찍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CT가 어려우시면 복부 초음파도 좋으니까 복부 초음파도 한번 좀 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약을 그냥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화제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산 억제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냥 그 약을 드시고 좋아지면은 아 어떤 뭐 기능성 소화불량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서 초음파라든지 CT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가시면 일단 소화기내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용도님께서 복부 초음파 하셨고 이제 기저질환이 고혈압, 고지혈증, 항고제도 아스피린이겠죠. 녹내장이 있으시고 담낭 용종이 3mm짜리가 있고 췌장 내 국소적 지방 침윤. 그러니까 췌장 안에 지방이 이렇게 껴있는 걸 말하고요. 한 1cm 정도. 근데 췌장에 이렇게 지방이 껴있으면 대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신낭종도 1.2cm고 신장암 의심되는 소견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담낭 용종 작은 게 그래도 있으니까 용종이 또 계속 자라는 속도라든지 최종 크기 1cm가 넘고 모양이 조금 좋지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담낭 또 절제술도 생각해야 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간염 검사 하셨는데 B형 간염 항체가 계속 안 되고 계시고 A형 간염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IgG가 있다는 거는 뭐 예방 주사를 맞으셨건 아니면 예전에 걸리셨건 A형 간염은 이제 앞으로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또 환자분께서는 오영도님은 B형 간염 항체가 있으시니까 B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없으시고 A형 간염도 항체가 있어서 걸릴 확률이 없으시고요.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B형 간염 항체가 계속 형성이 안 되는 거는 항체 형성이 원래 안 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예방 주사를 우리가 3번 맞죠, 한 번에. 그래서 3번을 한 번 더 맞아보고 그래도 안 생기면은 그냥 두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 드물지만 우리가 항원이 B형 간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더 정밀하게 보시려면 그 B형 간염 DNA를 직접 측정을 해서 혹시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요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질문을 주셨는데 위내시경 하셔서 위점막하 종양이 좀 의심이 되고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혈액 내 백혈구 감소 이렇게 주셨는데요. 위점막하 종양이라고 이제 들으셨는데 표재성 위염은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으시면은 약 처방도 안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내시경을 하면서 그냥 표재성 위염은 거의 정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은 위가 조금 얇아져 있는 거고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이제 과장이 돼서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다 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크게 염려는 안 하시고 정기적인 위내시경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점막하 종양도 크기에 따라 이게 좀 다르거든요. 조그만한 위점막하 종양은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뭐 웬만하면은 특별히 이렇게 뭐 우리가 내시경 초음파나 복부 CT, MRI 이런 거 안 하고 추적 검사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 진통 소염제도 수년간 복용하셨다고 해서 아마 그것도 위험을 아마 조금 악화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크게 아마 네.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이 제일 크신 큰 증상이실 것 같고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로즈 우님께서 이제 70세 분이시고 담석으로 담낭 절제술 간절제도 하셨는데요.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네. 오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간절제, 담낭 절제를 이미 하셨고 그런데도 담관에서 돌이 4번이나 생겨서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암으로 갈 수도 있는가를 여쭤보셨는데요. 네,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병원을 아마 그 스텐트를 넣으신 선생님께서 계속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병원을 계속 오도록 그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다니시면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전에 간절제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다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간절제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간절제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나는 담관에서 암이 생겼는데 담관 또는 담도 같은 말입니다. 왜 간을 잘라야 되냐를 여쭤보시는데요. 담도 담관은 나무 가지, 나무 줄기, 나무 뿌리처럼 쭉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 가지 안에 돌이 생기다가 거기에 암이 생기면 나무 가지가 병이 들면 그 나무 가지를 잘라야 되죠. 그 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 가지에 매달려 있던 잎들은 당연히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도, 담관에 암이 생겼을 때 특히나 간으로 덮여 있는 부분 또는 거기에 가까운 부분에 암이 생겼을 때 그 담도, 담관을 절제를 하게 되면 매달려 있는 잎에 해당하는 간, 일정 부분의 간도 같이 절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간절제를 받으셨다 한다면 더 꼬박꼬박 일정 기간에 맞춰서 쭉 병원을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또 선생님들 아니, 또 황대욱 교수님, 저희도 항상 이런 이제 저희는 암이 나중에 되고 나서 이런 그렇죠. 경우를 많이 네.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항상 저희도 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많이 겪는 게 염증하고 나중에 암이 잘 구분이 안 돼서 본인은 그런 게 굉장히 헷갈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송태준 교수님 같은 경우 실제 암하고 염증하고 이럴 때 구분하기가 많이 힘든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특히 저희 담도 췌장하는 사람들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인디터미닛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디터미닛 바일 덕트 스트릭처. 이게 뭐냐면 담도가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담도가 좁아지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염증이냐 암이냐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다른 데 전이도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진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건 항상 초기에 발견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이게 암일까 아닐까. 즉 초기에 발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수술을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초점은 수술할 수 있을 때 발견하는 게 초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추적 검사 이제 계속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적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3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하면 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CT 같은 걸 또 계속 찍으면 몸에 해롭고 조영제가 들어가면 콩팥에도 안 좋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1년 만에 갑자기 암이 생기셨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3군데나 같이 생기신 분이 있는데 근데 많이 서운하셨죠. 이럴 줄 알았으면 6개월마다 하지 왜 1년마다 했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밖에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안 변하다가 저는 1년 반 만에 갑자기 암으로 변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직 검사를 저희가 내시경으로 열심히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또 조직 검사에서 특별한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조직 검사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암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안심하고 좋아하시는데 다행이고 좋은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암이 있어도 염증으로 덮이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추적 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3개월, 어떤 경우는 또 6개월 해서 모양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런 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꾸 돈 벌려고 검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수술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좀 걱정이 돼서 고민을 하는 거고 또 너무 자주 검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정하는 게 이제 환자의 증상 또 병면의 모양 우리 영상의학과 교수님의 판독 소견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담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담도암 때문에 우리가 담도암 생기는 부위마다 이제 굉장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간내 담도암, 간문부라고 하는 간문부 담도암, 또 이 담도 끝부분에 생기는 암 하는데 이제 간문부 담도암이 제일 어려운데 그 수술에 대해서 우리 황대혁 교수님이 한번 예. 제가 이전에 여기 이 방송에 나와서 한번 담도암 관련해서 수술하고 이 그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간문부 담관암, 간문부 담도암이라는 건 아까 제가 나무 줄기, 나무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잘한 여러 개의 나뭇가지가 왼쪽, 오른쪽 큰 두 개의 가지로 합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Y자로 합해져서 하나로 내려가거든요. 그 Y자에 암이 생기는 거를 저희가 간문부 담관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합해지는 담도가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지는데 거기에 생기면 결국 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국 간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수술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문부 담관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 자체, 암이 얼마나 주변에 있는 혈관을 얼마나 뚫고 들어갔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절제가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간을 절반 이상 절제하는 대량 간 절제를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그 대량 간 절제를 하고 나서 남은 간이 버틸 수 있냐 없냐도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환자분이 연세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심장이나 폐에 그런 기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 대량 간 절제를 하고 나서의 그런 상황을 본인이 못 버티시는 경우도 생길 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전신 상태, 환자분의 절제하고 남을 간의 기능, 그리고 그 상태, 그 다음 암 자체의 상태, 이 큰 세 가지 요소를 다 만족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문부 담관암이 수술의 결정이 가장 쉽지 않은 그런 그 담도암 생기는 부위에 따른 담도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학제 진료하다 보면 이제 상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이 비교적 그래도 쉬울 것 같은데 외과 선생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뭐 해부학적 기형도 있고 혈관 어디 침범하냐에 따라서 쉬워 보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 수술 어렵겠는데 했지만 다학제 진료를 하면 또 영상의학과 교수님하고 외과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잘 CT를 봐서 혈관을 이렇게 찾아서 또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간문부 담관암이 굉장히 어렵고 또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또 정확한 우리가 뭐 불필요한 수술을 하면 안 되니까요. 수술하고 금방 재발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는 또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인님께서 70세 남편분께서 70세이시고 최두부 수술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1년 만에 전이가 되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또 좋은 말씀 좀 김기표 교수님께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경우이고, 사실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췌장암 4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장기로 가게 되면 이제 일단 전이가 있는 4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치료를 이제 항상 할 때 크게 암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라는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상단에 국소 치료를 할 거냐, 전신 치료를 할 거냐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그 자리만 해결이 안 되면, 즉 이 경우처럼 췌장 외에도 간이나 폐로 간다는 건 결국 피를 타고 이 병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수술을 해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부작용 없이 잘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대개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2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송태준 교수님도 말씀하신 듯 황대욱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따른 변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10cm짜리여도 이 병변이 2달에 한 번씩 CT 찍으면서 치료를 받았더니 줄고 있으면 사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1cm짜리여도 만일 2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었는데 점점 커지고 있다면 지금 치료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균형을 맞추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굉장히 두렵고 어려우시겠지만 불안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두 번 해보시고 나서 정말 이게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치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두 번은 좀 꼭 받으셔갖고 나에게 맞는 용량, 나에게 맞는 치료가 발견되고 만일 사진 CT를 찍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긴 여정을 같이 치료하시는 선생님하고 가는 것을 권합니다. 또 이제 이 췌장암이 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이 암이 워낙에 못된 암이기 때문에 금방 뭐 재발하거나 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 많은데 우리 황대욱 교수님도 그런 또 환자분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맞습니다. 분들에게 네. 또 한번 해주시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기에 재발하는 환자분들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100명의 환자분이 췌장암이 의심이 돼서 또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저희한테 오신다 그러면 그 중에 수술장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맥시멈 잡으면 30분입니다. 최근에 선행항암이라는 아까 김규표 교수님 말씀하셨던 폴피리녹스라는 방법이 나오면서 이 30분이 조금 더 늘긴 했습니다. 많이 잡으면 40분 정도. 근데 이제 그냥 30분으로 가정을 합시다. 100명 중에 30명이 수술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70분은 수술장에조차도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그 30분을 저희가 정말 쉽지 않은 수술을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을 때 그 30분 중에 5년 뒤에 재발 없이 살아계신 분은 그 환자분들 중에 30%입니다. 그러면 총 계산을 하면 100분 중에 많이 잡으면 10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술 성적도 좋아지고 아까 김규표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항암 치료의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나라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13%를 조금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분보다는 더 늘었죠. 그게 이제 13%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한 이 3명이 제일 원하는 건 저희가 진단을 하고 저희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한 환자분들이 100이면 100 다 장기 생존 5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계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게 또 이쪽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런 경우가 10분 환자분을 만나면 그 중에 7, 8분에서 실제로 생기는 일이고, 제가
또 김 교수님이 그리고 송 교수님이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전신치료인 항암치료에 집중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면서 항암치료를 꿋꿋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저는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전이가 있으면 또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치료를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항상 항암 치료를 하는 이런 전이가 있는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목표는 완치는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경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는 당뇨병하고 이제 많이 그 비유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당뇨병 자체도 치료하는 이유가 혈당을 당장 낮추는 것도 있지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이제 줄이고 내 삶의 질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의 단점은 사실 완치가 안 됩니다. 병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췌장암 4기가 되시면 사실 많은 경우에 병을 안고 사는 방법도 익히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치료하시는 선생님하고 모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외래나 병원에서 뵐 때는 너무 바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간다는 사실만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힘내시고 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